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살로메 무탐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사막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입니다. 지금은 나미비아 중부에 위치한 지속가능 패션 공장에서 품질 관리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지만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수도 빈투후크에서 차로 8시간은 걸리는 곳 나미브 사막의 언저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길 건너 우물까지 몇백 미터를 걸어야 했습니다. 학교는 있었지만 학교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죠. 칠판은 오래된 판자에 가까웠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교실 안으로 모래바람이 쉬지 않고 들이쳤습니다. 책상은 삐걱거렸고 수업 교재는 낡고 헤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수학책은 197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쓰이다 버려진 책이었어요. 그 책의 문제 속 인물 이름은 모두 백인이었고 화폐 단위도 우리가 쓰지 않는 랜드로 되어 있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부보다는 다른 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책 속의 도시, 화면 속의 유럽,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 그게 저에게는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매일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혼자 단어장을 외우고 문장을 써봤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사막을 떠나리라.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저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공장을 세운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든다더라. 현지 청년들을 고용해서 옷을 만든다고 했대. 그 말은 곧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중국 옆 아니야? 공장을 왜 여기에 세운대? 돈도 안 되는 동네. 설마 인신매매 아니야? 그런 이상한 이야기 많던데.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죠. 아무도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경계하기 바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먼 사막까지 오는 걸까? 정말 옷을 만들겠다고? 혹시 내가 그들과 일할 수 있다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저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지역 NGO에서 간단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공장 부지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얼굴을 스카프로 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애써 눌러가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윤지호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에버패브릭의 기술 담당자였죠.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영어 통역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미래를 심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데 급급했고 내일은 두려운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 직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인들과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언어, 태도, 사고방식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자를 때도 15차가 나면 무조건 다시 자르고 작업 순서도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회의를 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던 문화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 먼 사막까지 와서 땀을 흘리는지, 그들이 믿는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들의 눈빛은 늘 흔들림이 없는지. 그 시절 저는 아직 공장도, 옷도, 품질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익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들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어 했고, 우리를 가난한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별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 별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윤지호 과장님과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한 후 공사 현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아니, 여긴 아프리카잖아요. 다들 9시에도 안 오는데 무슨 6시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겐 시간이라는 개념이 느슨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지면 쉬고 모래 폭풍이 오면 일을 멈추고 해가 뜨거우면 그늘로 숨는 게 당연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5시 50분이면 모두가 도착해 있었고 6시 정각이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탠딩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모두가 동그랗게 서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했죠. 그중 한 명이 오늘은 어제보다 5%더 효율을 내봅시다라고 말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심이구나.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뭔가 이루고 싶은 거구나. 처음엔 현지 사람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지역 인부들은 작업 중간에 자주 쉬려고 했고 물건이 부족하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대충 때우려 했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 과장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자 우리도 그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일지 쓰는 법, 기계 유지 보수 주기, 품질 점검 기준.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저는 그 과정을 메모장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역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작업장 내부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 과장님은 자주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살로메, 이 방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되지는 않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적 없었어요. 우린 익숙하지 않지만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공장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고 첫 번째 재봉틀이 설치되던 날, 저는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기계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지만 그 위에 놓인 천 한 장이 마치 우리 마을의 미래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장이 첫 테스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어요. 바늘이 부러지고 전기가 나가고 원단에 모래가 섞여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한국 기술자들은 짜증을 내는 대신 직접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했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앉아 고민했고 아이디어를 내면 항상 귀 기울여줬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책임감이 생겼고, 하루는 한국인 기술자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살로메, 당신은 이제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이 팀의 매니저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에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마을 청년들이 점점 저를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살로메만 잘 보이려 한다. 한국인들 앞에서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하루는 회의 중에 정면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로메야, 누구보다 빨리 빛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늘 돌에 먼저 걸리게 돼 있단다. 하지만 그 돌을 넘는 순간 뒤따라올 사람들에게 길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의 이 길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공장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깨진 창문 대신 환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첫 생산 라인이 완성되던 날, 우리는 모두 모여 큰 박수를 쳤습니다. 기계는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천위에 바느질이 들어갔고, 한 벌의 티셔츠가 완성되어 제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옷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옷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미래야.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어. 공장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은 어느새 재봉틀에 능숙해졌고 품질 기준도 점점 높아졌어요.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갖기 시작했고 늦잠 자던 친구들도 이제는 해 뜨기 전부터 출근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계적으로 팀을 현지인 중심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산 매니저라는 명함을 처음 받았고 주간 회의를 주도하게 되었죠. 윤지호 과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살로메 씨, 곧 이 공장은 여러분이 전부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평온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첫 유럽 바이어가 우리 공장을 실사하러 오던 날이었어요. 바이어는 독일계 브랜드 소속으로 이 공장이 지속 가능성과 품질, 면에서 정말 기준을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비상체제로 준비에 들어갔고 저 역시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공장 곳곳을 돌며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장비 상태를 확인하며 바이어 앞에서 우리 마을, 우리 팀,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이 부끄럽지 않게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방문하기 하루 전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메인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전력 공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몇몇 기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 고장을 바이어가 도착하기 전에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내 앞에서? 저는 윤 과장님께 급히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복구하려면 며칠은 걸린다고 합니다. 바이어는 내일 도착해요.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시다. 대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합시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말한다고. 지금처럼 중요한 날에도. 하지만 결국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이어가 도착했고 우리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인버터 고장 상황과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는 표정을 굳히더니 회의가 끝나자마자 공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다 망친 기분이었고 윤 과장님이 믿고 맡겨준 공장을 제가 다 망쳤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지 직원들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문제를 말해서 일을 키우냐? 한국식 방식이 너무 솔직해서 손해만 본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콕콕 찔렀고 심지어 저조차도 윤 과장님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며칠 후 독일계 NGO 간부였던 에드워드 반 바클렌이 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개입을 처음부터 비판해온 사람이었고 이번 바이어 실사 실패를 증명 삼아 이 모델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바닥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윤 과장님을 찾아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굳이 모든 걸 말했어요? 잠깐만 숨겼으면 그냥 몇 시간만 버텼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자 윤 과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로메 씨,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숨기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시스템이란 건 투명함 위에 세워져야 오래가요. 우리는 단기 계약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걸을 길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함께 걸을 길을 만든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단지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사막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떠났던 독일 바이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돌아간 뒤 그 상황을 본사에 보고했고 당신들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산업적 실험의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곁에 있던 윤 과장님은 가볍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게 바로 진짜 신뢰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왜 위대해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시스템의 철학, 진실함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함께 가자는 믿음. 그것이 우리 마을에 별을 심은 힘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낙타와 물동이가 가득하던 마을길에 지금은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바뀌었습니다. 에버패브릭은 일정 수익의 일부를 지역 교육에 환원했고 그 덕에 마을에 새로운 교실과 도서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터넷 교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10km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책상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교실에서 그들도 저처럼 영어를 배우고 언젠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 품질 총괄 매니저로 일하며 현지인 300여 명의 팀을 관리합니다. 재봉부터 포장, 납기 조율, 바이어 대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며 이곳이 단지 옷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가 만드는 옷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공장에서 생산된 티셔츠가 프랑크푸르트의 백화점에 걸려 있고 서울의 편집숍에서도 우리가 만든 사막에서 온 지속가능 패션이 전시됩니다. 유엔은 2024년 나미비아를 최빈국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공장 덕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엔 한국과의 협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함께 걷는 모델이 있었다고요. 얼마 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장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본사에서 초청해 주셨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충격,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 운행,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풍경, 편의점의 온갖 물건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다니는 모습. 말 그대로
미래를 눈앞에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윤지호 과장님과 다시 만나 서울 한강 근처를 산책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제가 과장님, 그땐 왜 그렇게까지 진심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자란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누가 밀어준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줄 아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 배고플 땐 미국에서 밀가루를 받았고 아플 땐 유럽에서 의약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배운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줬고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줬고 작은 디테일이 큰 신뢰를 만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쓰며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날 제가 사막 한가운데 한국인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요. 모래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거웠고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황량한 부지 한복판에서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가 전달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사막 한가운데 별을 심어준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하늘을 보며 우리도 누군가의 한국이 되자고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이 겪은 감동, 혹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완성된 별로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숨은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지 모릅니다.